원유 수요 전망 축소. 이번 달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성장률 둔화 전망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소식, 그리고 바이든의 SPR 방출 등으로 출렁거렸던 유가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거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유가가 미국 달러 강세와 함께 장기 수요 우려로 다시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샹하이를 포함하여 일련의 도시 봉쇄를 감행하면서 4월 연료 소비가 1년 전보다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 석유 수요가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유가는 최근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35% 정도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타드뿐 아니라 오펙이나 IEA 그리고 IMF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석유 수요 예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타드 에너지는 수요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유가 전망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EU가 올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 브렌트 유가가 4분기에 최고 배럴당 $18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경기 둔화를 더욱더 부추겨서 장기 수요 파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가 150불 근처부터 수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올해 브렌트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3분기와 4분기에 $10씩 높이면서 각각 배럴당 130불과 120불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브렌트 유가 예상 역시 100불에서 105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이미 4월에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하루 1밀리언 배럴이 줄어들었지만 러시아 정유소의 처리량 감소가 원유 생산량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원유 수출량 감소가 직접적인 수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정유소로 가야 할 원유 물량까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 5월부터는 러시아 생산량이 현재의 2배인 하루 2밀리언 배럴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안의 디테일을 조정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과 헝가리 등이 주저하고 있는 까닭에 유럽의 조치안은 기대보다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고 터미널 건설과 비싼 운임 등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수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막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원유 수입은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금지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동유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아마도 4-5개월의 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하루 2.8밀리언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그중 25%인 70만 배럴을 송유관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75%는 해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번 금수 조치는 유럽 정유소에서 선호하는 우랄 원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등급의 러시아산 석유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건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데 한 EU 관리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에 우랄 등급을 제외하는 등 너무 많은 예외 규정을 만든다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어처구니 없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로열 더치 쉘이 러시아산 원유와 다른 곳에서 구입한 원유를 섞어서 원산지를 라트비아로 세탁해서 팔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랄 원유는 러시아 우랄과 볼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헤비 오일과 서부 시베리아의 라이트 오일을 혼합한 등급입니다. 만약 EU가 우랄 원유를 금수 조치한다면 가장 비슷한 대체품은 이란과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라이트 오일이 될 것입니다. 이란이 현재 핵협상을 빌미로 비교적 자유롭게 수출을 하는 중이지만 핵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중이고 사우디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송유관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받아오던 러시아산과 달리 원유선과 수에즈 운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물류입니다. 최종안의 강도를 봐야 알겠지만 러시아 역시 석유 수출의 절반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고 유럽이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면 중국과 인도로 남은 분량을 싸게 넘긴다고 해도 다각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유럽 정유소에서 만든 디젤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재창출된 데 이어 오늘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푸틴과 친분이 있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가 프랑스 최초의 극우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도 관심사입니다. 1차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2차 결선 투표 예상 지지율도 박빙이었는데 미국도 마음이 급했는지 르펜 후보의 소속 정당이 러시아
러시아 군수업체에 거액의 빚을 상환 중이라는 첩보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흘린 것 같습니다. 마크롱이 여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르펜이 당선된다면 유럽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면서 대러시아 압박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유엔의 대러시아 비난 결의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대러 제재에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 헝가리 외무장관은 헝가리는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독일과 헝가리가 러시아산 석유 금지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추가 에너지 제재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산 수입량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수입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던 네덜란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러시아산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작년에 유럽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원유를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천연가스 사용량의 15%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이번 금수 조치로 결국 EU가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EU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인지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다른 나라의 석유를 계속 팔면서 크게 아쉬움이 없을지 혹은 이번 조치가 푸틴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경제 위기. 앞서 말했지만 현재 유가의 가장 큰 악재 세 가지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붕괴 우려와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연준의 과도한 긴축 정책, 그리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률 감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중국의 대도시 봉쇄 조치로 수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장과 물류 공급망이 멈추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거대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물류 허브라 불리는 중국 최대 도시 샹하이가 전면 봉쇄된 것은 상징적입니다. 현재 홍콩과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또 다른 경제 특구인 선전시는 거의 한 달 동안의 봉쇄에서 벗어났지만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가 있는 샹하이는 3월 28일 이후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부작용 규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연료 수요가 이번 달에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 적재의 30% 정도가 중국 영향인데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5척 중 한 척이 멈춰있을 정도로 글로벌 공급망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쟁과 함께 세계적인 물류 혼란은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방의 고객들은 대체가 가능한 동남아로 제조업 거래처를 옮길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문을 잠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상품의 18%를 담당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전자제품만 놓고 보면 35%에 육박합니다. 특히 IMF 총재가 중국의 소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에서 의미 있는 회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월 소매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판매도 공급망과 물류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1개 주요 도시의 실업률이 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6에서 24세의 실업률은 16%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중국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청년들의 생산성이 중요한데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실업은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키고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는 100불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코로나 제한을 점점 해제하면서 국경을 다시 열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수 있는 20차 당대회가 올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가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좋게 생각해보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는 단기 악재로 보이고 곧 호재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제마진, 바이든이 휘발유 값을 낮추라고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정유사들은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생 가능한 연료 혼합량을 요구하는 환경보호국의 연료 표준을 수정하여 휘발유 가격을 낮추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높은 정제마진과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유사가 환경보호국의 연료 표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같은 이유로 세계 1위 화학 플라스틱 기업인 LIB가 성명을 통해 휴스턴 공장을 폐쇄하고 정유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사들은 환경 관련 연료 표준을 재수정해야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독립 정유소의 일자리 손실도
휘발유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낮은 재고량, 팬데믹 이후 빠른 수요 회복, 그리고 높은 유가로 인해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급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5불에 도달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유업체들은 높은 수요로 인해 드라이빙 시즌에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휘발유를 많이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은 이례적으로 제트 연료와 디젤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와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의 정유 공장 폐쇄,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특히 디젤이 자동차의 주 연료인 유럽에서 석유 제품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원유를 디젤 또는 제트 연료로 정제하는 것이 휘발유를 만드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디젤 증류의 수출은 하루 평균 1.6 밀리언 배럴 이상으로 2019년 중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시기에 디젤과 휘발유 평균 이유는 배럴당 각각 26.24불과 27.48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각 거의 배럴당 60불과 34불일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장기간 침체하였던 항공여행 수요가 최근 급격히 회복됨에 따라 제트 연료 생산도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들이 몰려있는 미국 동부에서는 항공유 재고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제트 연료가 브렌트유 선물보다 배럴당 100불 이상 높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어 전통적으로 정유소 정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정제 능력의 약 45%를 차지하는 걸프 연안의 정유 공장은 94%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전체로 보면 91%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유, 정유, 천연가스, LNG, NGL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고 수혜자는 미국 석유 기업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석유업계 전망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해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좋지만 원유나 연료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2년을 참아왔던 보복 수요가 수그러들런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상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뭔가 미국 석유업계의 직접적인 악재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중국 봉쇄는 결국 풀리게 될 거라 희망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